안녕하세요. 한동안 서러운 시절을 겪어야 했던 한 집안의 막내 사위입니다. 여러분, 혹시 차별이라는 거 당해보셨나요? 차별을 당해본 분들이라면 잘 아실 거예요. 차별 중에 제일 서러운 게 바로 먹을 걸로 차별하는 거라는 것을요. 저는 바로 그 밥상머리 차별을 다른 사람도 아닌 장모에게 받았습니다. 또한 결혼 후 장모와 몇몇 처가 식구들의 무시 때문에 한동안 제 자존감은 땅으로 곤두박질 쳤죠. 지금이야 그 시기를 잘 이겨내고 당당히 일어섰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가끔씩 당시가 생각나면 울컥함이 미친 듯이 치밀어 오르곤 하네요. 지금부터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하는 심정으로 여러분께 딱히 어디 말할 것도 없는 제 지난 서름에 대해 토로해 볼게요. 어릴 적부터 공부를 잘했던 제 꿈은 변호사였어요. 법대에 진학하려고 했는데 당시 사법고시가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실제로 현재 사법고시 제도는 폐지되기도 했고요. 대신 당시 대학 졸업을 한 뒤 대학원 형식인 로스쿨 과정을 마친 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급부상하고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법대 대신 배우고 싶던 경제 관련 학과를 대학에서 전공한 뒤 준비 기간을 거쳐 3년 과정의 로스쿨에 진학했어요. 그리고 나이 30이 된 해 2월에 졸업을 앞두고 1월에 첫 변호사 시험을 봤지만 장렬히 떨어졌죠. 힘내 오빠. 첫 술에 배부르긴 힘든 법이잖아. 다음 시험엔 꼭 합격하면 되지. 당시 3년간 제 옆을 지켜줬던 여자친구, 지금의 제 아내는 저에게 무궁무진한 응원을 퍼부어줬습니다. 일반 회사원이었던 아내는 다정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지금 제 장모의 성화로 저는 아직 무직인 상태에서 처가의 첫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저를 사위라고 부르며 무직이어도 상관없으니 얼른 결혼하라는 장모의 성화에 우린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죠. 변호사가 된 다음에 당당히 아내를 데려오고 싶었지만 10년 전 남편을 잃고 나니 세 딸을 모두 시집 보내야 자신의 숙제를 다 마친 기분일 것 같다는 장모의 물기 섞인 말에 마음이 약해졌거든요. 대기업 부장이었다가 퇴직한 아버지의 도움과 아내가 모았던 돈을 합해 우린 전세로 서울의 한 빌라에 첫 터전을 잡았어요. 이후 첫 처가 가족 모임을 가보니 아내 두 언니는 서로 성격이 무척 다르더라고요. 그건 두 사람의 남편인 제 손이 동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가워 박서방. 난 2번 사이야. 앞으로 자네가 3번이지. 명문대 졸업하고 로스쿨 과정까지 마쳤다며? 이야, 내 동서가 변호사라고 주변에 자랑하고 다녀야 되겠어. 무려 법조인이 집안에 들어온 거잖아. 변호사 무슨? 시험에 합격을 해야 변호사지. 뭐 아직은 그냥 백수잖아. 괜히 잘 지내보겠다고 사탕발림하긴. 난 비뇨기과 의사고 이직 큰 사위일세. 큰제부, 말이 좀 웃긴다? 요새 썩어 빠진 법조인이 얼마나 많은데 어디 사람 살리는 의사 앞에서 명예를 들먹여. 내 남편은 좋은 뜻으로 할 소린데 언니나 형부나 왜 이렇게 공격적이야. 언닌 누가 보면 자기가 의사인 줄 알겠어. 자긴 그냥 성형외과 손님 상담해주는 코디네이터 하다가 지금은 그냥 주부면서. 미안해요 제부. 우리 언니가 워낙에 질투가 많아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처형, 한 방 먹으셨네요. 근데 박서방, 그거 알아? 나도 박서방이다? 우리 3번은 어디 박씨야? 저 밀양 박씨입니다, 작은 형님. 나도 밀양 박씨야. 이거 집안 사람이었잖아. 우리 형아오 하면서 잘 지내보자고. 난 비행기 기장이고 우리 아내 스튜디오스인 거 알지? 해외여행 갈 일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비행기표 싸게 살 수 있게 해줄게. 남에게 좋은 소리 하면 혓바닥에 마치 가시가 돋는 것처럼 굴던 큰 처형 부부와 달리 작은 처형 부부는 굉장히 살갑고 유쾌한 사람들이었어요. 무슨 얘기들을 그렇게 재밌게 해. 자, 내가 우리 사이들 기력 보충하라고 장어 좀 사왔네. 특히 우리 막내 사위 많이 먹고 힘내서 다음에 꼭 시험 합격하게. 자, 해보게.
장모님, 항상 이 큰 사위 먼저 챙겨주시더니 좀 서운하네요. 제가 장모님 생각해서 선물로 300만 원도 넘는 안마의자도 주문해놨는데요. 뭐? 300? 아이고, 역시 장모 생각해주는 건 우리 큰 사위밖에 없다니까. 알았어. 자, 특별히 우리 큰 사위인 장어 2점이다. 우리 막내 사위 큰형님 하는 거 잘 봤지? 나중에 변호사 되면 우리 막내 사위인 장모한테 또 얼마나 잘해주려나. 큰형님은 장모에게 주로 물량 공세로 환심을 사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들 하나를 키우며 주부로서 살고 있던 큰처형은 어딜 가든 그런 남편을 뽐내던 사람이었죠. 그 뒤 같은 말을 해도 기분 나쁘게 하던 큰처형 부부가 불편하긴 했지만 큰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불편한 사람은 딱 그 2사람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그 후 2번이나 시험에서 떨어지며 상황은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결혼 후 처음 시험에 떨어졌을 때부터 제게 눈치를 주던 장모는 제가 또 떨어지자 아예 절 대놓고 괄시하더군요. 낙방 결과를 본 지 얼마 안 된 그해 어버이날이 있던 주말의 일이었습니다. 자네 또 떨어졌다지? 그럼 이제 3번째 떨어진 거 아닌가? 네, 면목 없습니다, 장모님. 아이구야, 내가 좀 알아보니까 로스쿨 졸업하고 5년 내 시험 5번 안에 못 붙으면 영영 변호사가 못 된다며? 자네 그럼 이제 2번 남은 거잖아. 자네 지금 몇 년째 우리 태희한테 빌부터 먹고 있는 건가? 어? 엄마, 빌붙긴 누가 빌붙어. 이 사람 공부하면서도 자기도 벌이에 보태겠다고 자기 대학 선배 회사에 계약직 직원으로 작년부터 일하고 있는 거 몰라? 그리고 아직 2번이나 남았어. 괜한 말로 가뜩이나 상심한 사람 속상하게 하지 마. 넌 네 남편 속상한 것만 보이고 네 엄마가 속상한 건 눈에도 안 보이냐? 내가 변호사 사위 봤다고 주위에 얼마나 큰 소리 쳐놨는데 아주 창피해 죽겠다. 동네 여편네가 자기 딸 일로 변호사 사위 좀 소개시켜달라는 거 요즘 바쁘다고 둘러대느라 아주 진땀을 뺐어. 1년이면 금세 붙을 줄 알았더니만 무려 3번을 떨어져? 그러게 왜 그런 거짓말을 해서 엄마 스스로 곤란한 일을 만들어. 남들은 1-2번 만에 턱턱 붙고 한다길래 박서방도 그럴 줄 알았지. 이제 와서 사실 우리 사위 변호사 아니고 코딱지만한 회사 계약직 직원입니다 하고 어떻게 말하냐? 내가 보기엔 영 글렀어. 여태껏 안 된 거 보면 변호사 사위 생기긴 다 틀렸다고. 에휴, 꼴 보기 싫어. 저 시험도 떨어진 주제에 좋다고 귀한 복숭아 깎아서 처먹는 꼬라지 좀 봐라. 그만 처먹어. 엄마, 그러지 말고 우리 남편이 준비해온 용돈 받고 기분 풀어. 용돈? 애구머니나 200만 원이잖아. 아이고, 우리 귀한 큰 사이 뭘 이렇게 많이 넣었어. 이 정도는 우리 남편한텐 기본이지. 벌어봐야 월 200 받을까 말까 누구랑은 다르게 말이야. 얘 막내야, 너 남편이 저래가지고 그 코딱지만한 빌라 전세에서 이상 가겠니? 괜히 애 낳아서 애까지 고생시키지 말고 피임이나 잘해라. 큰애가 말 한 번 잘하는구나. 아이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우리 큰 사위, 둘째 사위, 내가 침대방에 자리 마련해놨으니까 얼른 가서 자. 왔다 갔다 하면서 운전하기 힘들었을 텐데 너희들은 우리 손주랑 같이 안방에서 나랑 자자. 엄마, 그럼 우리 남편은? 형부들 잘하는 그 침대는 성인 2명 누우면 꽉 차잖아. 술 마셔서 그냥 집에 갈 수도 없는데. 자넨 내가 침낭 하나 꺼내놨으니까 주방에서 대충 자게. 주방이요? 그래, 집에 마침 남는 이불이 없어서 말이야. 침대방엔 바닥에서 잘 데도 없고 거실엔 내가 키우는 화분이 많아서 자다가 발로 차기라도 하면 큰일 나. 그렇다고 여자들하고 잘 건가? 아님 자네 손이 사람이 큰 사이, 둘째 사이 자리를 뺐을 건가? 싫으면 걸어서라도 집에 가던가. 돈도 쥐꼬리만큼 벌면서 대리운전 부를 생각은 꿈도 꾸지 말고. 엄마,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여보, 우리 그냥 집에 가자. 아니야, 여보.
나 장모님 말씀대로 그냥 침낭에서 잘게. 솔직히 너무 서러웠습니다.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대리를 불러서 집에 가고 싶었지만 비참하게도 장모의 말이 맞았어요. 돈도 잘 못 버는데 대리를 부르자니 그 돈이 너무 아까웠거든요. 작은 처형과 작은 형님은 제게 미안해했지만 저는 애써 웃으며 그들을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제 옆에서 잔다는 아내를 장모는 꾸역꾸역 끌고 방으로 들어갔죠. 그렇게 주방에서 쪽잠을 청하는데 어디서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나더군요. 너무 역해서 불을 켜고 근원지를 찾아보니 주방 한 구석에 음식물 쓰레기를 잔뜩 모아놓은 통이 있더라고요. 분명 아까 다 같이 치울 때 음식물 쓰레기를 베란다에 내놨었는데 말입니다. 베란다에 내놓으려고 보니 그새 밥상, 각종 그릇이 든 박스 등으로 좁은 베란다가 꽉 차서 문도 제대로 안 열리더군요. 그제야 아까 전 주방에서 부산스럽게 움직이던 장모가 뭘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장모는 저를 골탕 먹이기 위해 일부러 베란다를 꽉 채우고 음식물 쓰레기를 들여놨던 거예요. 술까지 먹어 가뜩이나 속이 좋지 않았던 전 하는 수 없이 침낭을 젓고 거실 소파에 앉아 멀뚱멀뚱 밤을 새야 했네요. 소파가 2인용이기도 하고 장모가 옷가지들을 잔뜩 쌓아둬서 누울 수도 없었거든요. 너무 서러워서 그날 새벽 내내 자꾸만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날 집에 돌아오며 아내는 제게 굉장히 미안해했어요. 저 또한 밤새도록 서러웠던 기억 때문에 차마 괜찮다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장모의 무시는 그 이후로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한 번은 장모가 부르기에 주말에 백화점으로 나간 적이 있었어요. 한 번 더 시험에 떨어진 후 저를 바퀴벌레만도 못하게 취급하던 장모가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장모는 명품 남성복 매장에 절 데리고 가 이것저것 입어보라더군요. 그 밖에도 내심 절 생각해주고 있나 보다 싶어 약간 감동을 하려는데 장모는 그 옷들을 죄다 가지고 그냥 자기 집으로 가버리더라고요. 황당했습니다. 이럴 거면 저 옷들을 왜 다 저한테 입혀봤나 싶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저는 바로 얼마 뒤 추석에 알 수 있었죠. 우리 큰 사위, 둘째 사위, 여기 좀 봐. 내 선물이야. 내가 우리 사이들 주려고 백화점에서 겨우 옷 좀 몇 개 샀어. 특히 매번 나한테 좋은 선물 해주는 우리 큰 사위 건 신경 좀 썼네. 우와, 감사합니다, 장모님. 이거 비싼 브랜드인데 정말 감동이에요. 장모는 제게 입혀봤던 옷들을 전부 형님들에게만 선물하더군요. 누가 봐도 저를 약 올리려고 한 게 분명했어요. 왜냐하면 큰형님은 저보다 키가 10cm가 작고 왜소한 체형이었고 반대로 작은 형님은 평균 키와 몸매인 저보다 훨씬 키도 등치도 컸었거든요. 딱 봐도 저랑 다른 사이즈인데 그걸 왜 굳이 저한테 입혀봤겠습니까? 저를 착각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장모는 저에게 아주 의기양양한 웃음을 지어 보이더라고요. 엄마, 우리 남편 건? 우리 남편 데리고 백화점 갔었다며. 이거 다 그때 산 거 아니야? 근데 왜 엄마 수발 열심히 든 우리 남편 건 한 개도 없어?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기다리게. 그러더니 장모는 제 아내의 볼멘 소리에 방에서 같은 브랜드의 쇼핑백 하나를 들고 나오더군요. 그래도 양심상 내 옷 하나 남겨놨나 싶었던 전 쇼핑백을 열어보고 마음에 심한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선물이야? 그럼 꼭 명품이어야만 선물이니? 아, 쇼핑백? 우리 큰 사이 옷 쇼핑백 하나에 합쳐 넣으면서 남은 거다. 쇼핑백에 들어있던 건 구멍이 나거나 잔뜩 해진 남자 양말과 트렁크 팬티들이더군요. 심지어 그 사이엔 오래되다 못해 누래진 좀약들도 사이사이 껴있더라고요. 제가 황당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니 장모가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계약직 직원 주제에 명품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흉봐. 저번에 보니까 자네 양말이 좀 낡았던데 내가 이번에 옷장 정리 싹 하면서 저 세상 간 우리 양반 양말들 내버리려다.
자네 생각이 나서 챙겨뒀네. 거기 보면 중간중간 우리 양반 빤스도 섞여 있을 거야. 돈도 못 벌면서 괜히 새 거 사 입지 말고 그거 챙겨 입어. 사위 양말이랑 빤스까지 다 챙겨주는 장모가 또 어디 있겠나? 명문대 로스쿨 나왔다고 겉만 번지르르 했지. 속 알맹인 영광이었던 작은 제부한테 딱 어울리는 선물이네. 못된 장모와 큰 처형 부부는 서러워서 눈물까지 고인절 신나게 비웃더군요. 그에 반해 작은 처형 부부는 제 눈치를 보며 제 등을 다독여 주었죠. 아내는 장모에게 큰 소리로 화를 내고 있었는데 그 아수라장을 보니 제가 왜 이런 수모까지 당하며 이 자리에 있어야 하나 싶더라고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대체 제가 시험 떨어진 거 말고 인간적으로 장모님께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저 하루에 2-3시간만 자고 공부하면서도 우리 집사람 혼자 힘들게 하기 싫어서 열심히 회사 다녔어요. 그동안 장모님이 자꾸 저한테 눈치 주고 구박하셔도 딸 걱정하는 엄마 마음이라고 생각해서 참았고요. 근데 이 치졸한 행동을 보니까 더는 못 참겠습니다. 저 더는 여기 안 옵니다. 앞으로 막내 사인 장모님 인생에 아예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서러움을 꾹꾹 누르며 처가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뒤따라 달려왔죠. 미안해 여보. 진짜 엄마 왜 저러는 거야. 잘 질렀어. 당신 이제 우리 엄마 보지 마. 나도 우리 엄마한테 너무 실망했어. 나도 이제 엄마 집 안 올 거야. 아내는 철저히 제 편이었어요. 그 뒤 저와 아내는 처가의 왕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다음 명절이었던 설에도 장모의 생일에도 찾아가지 않았죠. 저는 장모의 전화를 일절 받지 않았고 아내는 노발대발하며 걸려온 장모의 전화를 냉정하게 끊어버리곤 했어요. 그런데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던 주범을 안 보고 싶어서였을까요? 장모에게 모욕을 당한 날 이후 돌아온 변호사 시험에서 저는 기적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시험 결과가 나온 날 우리 부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죠. 여보, 이번이 마지막 시험이었는데 세상은 날 아직 버리지 않았던 거야.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내가 앞으로 당신 진짜로 호강시켜줄게. 고생은 무슨, 마음고생은 당신이 훨씬 많이 했지. 난 당신 믿었어.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걸. 절대 난 의심하지 않았다고. 축하해 여보. 당신 이제 변호사야. 그때가 딱 5번째 시험이었기에 부담감이 엄청났었거든요. 합격 발표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 매일같이 피가 말랐죠. 당시 크게 사기를 당해 도움을 줄 수 없어 미안해하던 저희 부모님은 제가 아닌 제 아내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셨어요. 당시 결혼해서 지방에 살던 여동생마저 제가 아닌 아내에게 전화해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연애 시절부터 절 뒷바라지 해줬던 아내에게 많이 고마웠던 거죠. 하지만 아내는 도리어 민망해하며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들 모르니까 나한테 고마워하는 거지. 사실 누구보다 당신한테 면목 없는 사람이 바로 난데. 장모님은 장모님이고 당신은 당신이야. 난 연애 시절부터 단 하루도 당신에게 고맙지 않았던 순간이 없어. 당신은 나에게도 우리 식구들에게도 감사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우리 이제 아이도 갖고 돈 모아서 집 사서 이사도 가자. 한편 저는 제 합격 소식을 장모와 처가 식구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저를 그토록 구박했던 장모와 저를 개무시했던 큰 처형 부부에게 축하도 받고 싶지 않고 아예 말을 섞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소식을 알리면 장모와 큰 처형 귀에 들어가 저에게 전화할 빌미를 줄까봐 저는 작은 처형 부부에게도 우선 소식을 알리지 않았죠. 아내는 그런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말할 거야. 우선 당신 필수로 6개월 동안 받아야 하는 실무수습 기간 끝나고 로펌 취업 확정되면 당신 명함 당당히 엄마한테 내밀고 자랑할 거라고. 앞으로 평생 안 보고 살아도 내가 그건 꼭 자랑해야 되겠어. 엄마랑 큰언니, 큰형부가 그동안 얼마나 당신을 무시했어?
당신은 됐대도 난 당당하게 뽐낼 거야. 내 남편 그렇게 무시당할 사람도 아니었고 한다며 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이야. 저는 시험 합격 후 한 로펌에서 실무 수습 기간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기도 전에 장모를 만날 일이 생기더군요. 그해 말복이 되기 며칠 전 저는 작은 형님께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었어요. 박서방, 우리 아내도 나도 자네가 처가에 발길 끄는 거 충분히 이해해. 근데 박서방, 처제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알지? 자네도 자네지만 처제가 마음속으론 장모님이랑 관계가 틀어져서 많이 속상할 거야. 언제까지 천륜을 끊을 수도 없는 법인데 처제 생각해서라도 처가의 얼굴 한번 비춰주게. 어? 이번 주말이 말복인 거 알지? 그때 장모님이 백숙 먹자고 다들 처가로 부르셨어. 그때 자네랑 처제도 와서 백숙 한 그릇만 뚝딱 먹고 가게. 당장 마음을 풀지 못해도 이렇게라도 조금씩 다시 왕래라면 좋잖아. 형님 말대로 제 아내를 생각하니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아내는 제게 은인이나 다름없는 고마운 사람이었으니까요. 결국 전 형님에게 전화 왔단 이야기를 전하며 아내에게 말복에 처가에 가자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제게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당신 정말 괜찮겠어? 시험까지 통과한 마당에 더는 내가 장모님한테 죄진 사이가 될 일도 없고 무엇보다 언제까지고 당신이 장모님을 안 볼 순 없잖아. 딱 백숙만 먹고 오자. 그렇게 우린 거의 1년 만에 처가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도착한 저를 보자 장모는 표정이 종이장처럼 구겨지더군요. 자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그동안 내 전화 다 무시하고 나랑 우리 딸까지 생이별 시키더니 왜 이제 와서 연락도 없이 찾아왔냐고? 저도 마음 풀려서 온 거 아닙니다, 장모님. 그래도 아랫사람으로서 먼저 숙이고 들어오는 게 도리인 것 같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놈 이거 말하는 본새 좀 보게. 마음이 안 풀려? 난 자네만 생각하면 아주 약이 올라. 우리 딸이 사기 결혼 당한 것 같아서 잘못했다고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꼴에 자존심은 있어서 고개 빳빳이 든 거 좀 보소. 설마 말복이라고 자네 보양식 구걸하러 찾아왔나? 돈도 못 버는 주제에 먹을 욕심은 있어서? 엄마, 이 사람은 나랑 엄마 인연 끊어놓을 수 없다고 자존심 숙이고 온 건데 엄만 어른이 돼서 어떻게 그렇게 한 발도 양보를 못해? 우리가 뭐 백숙 하나 사 먹을 돈 없어서 여길 왔겠어? 아이고, 장모님 그만하세요. 제가 박서방한테 전화해서 오늘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족인데 얼굴 보고 밥 먹고 살다 보면 미움도 조금은 옅어지지 않겠어요? 박서방, 얼른 들어와. 처제도 얼른. 장모님, 이 둘째 사이 배고픕니다. 작은 형님은 험악한 상황을 너스레로 무마시켰습니다. 그렇게 상에 둘러앉았는데 큰 처형과 큰 형님은 제게 이렇게 이죽거리더라고요. 작은 제부, 올해 마지막 시험이었잖아. 결국 떨어졌지? 당신은 뭘 그런 걸 물어. 떨어졌으니까 아무 말 안 했겠지. 하긴 박서방, 의사든 변호사든 사자 직업을 아무나 갖는 건 아니더라고. 괜히 전문직 하는 거겠어? 자네랑 우린 수준이 다른 사람일 뿐이었으니까 너무 상심 말라고. 아유, 신태희. 예전에 로스쿨 다니는 남자친구 만난다고 할 때부터 고가웠는데 꼴 좋다. 요샌 5번 떨어지면 로스쿨 다시 입학해도 변호사 시험 못 보게 법이 바뀌었다지? 힘내 제부. 주제 파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뭐 이제라도 자기 주제에 맞게 잘 살면 되지 뭐. 언니, 사람이 진짜 못됐다. 가족으로서 위로해주지 못할 망정 어떻게 그런 말을 해? 형부도 그래요. 태희가 화장실 가서 이 말을 못 들었게 망정이지. 태희 자리에 있었으면 언니 태희한테 뺨이라도 맞았을걸? 입이 근질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수준 떨어져서 저 유치한 입씨름에 장단 맞춰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어차피 나중에 정식 변호사가 되면 아내가 알아서 말할 테기도 했고요. 아내가 돌아온 뒤 장모는 백숙 그릇을 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장모는 제 앞에만 그릇을 놓지 않더라고요. 자네랑 태희까지 오는 줄 몰라서 양이 좀 부족하네. 혹시 더 먹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서 내가 미리 닭 좀 넉넉히 준비해놨는데
다행이지 뭔가. 남은 다 급하게 삶는 중이니까 자넨 조금만 기다리게. 말없이 온 사람은 자네니까 그 정도는 기다릴 수 있지? 혜이 넌 원래 양이 적으니까 내 거 나눠 먹자. 아, 네. 제가 주방에서 닭 익는 거 보고 직접 가져오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그래도 나한테 고개 숙이겠다고 찾아온 사이인데 내가 손님 대접은 해줘야지. 내가 알아서 내올 테니까 기다려. 엄마, 그럼 나도 기다렸다가 나중에 먹을래. 지금 먹어. 박서방은 남자라 한 마리 뚝딱 다 먹을 수 있을 건데 그걸 빼앗아 먹으려고? 그냥 지금 내 거 나눠 먹어. 그럼 내 몫만 남겨놔줘. 이따 이 사람이랑 먹게. 아, 따뜻할 때 먹어야지. 음식 해준 사람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음식 식게 두는 거 아니야. 너 나랑 화해하려고 왔다며? 이러면 엄마 서운하다. 그래, 여보. 그냥 지금 먹어. 어차피 난 아까 차에서 빵 좀 주워 먹어서 그런지 배가 크게 안 고프네. 그렇게 절 제외한 식구들은 모두 백숙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닭이 익어야 되니까 조금 걸릴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다들 다 먹어가는 30분, 다시 50분이 지나도록 장모는 백숙이 익고 있는지 아예 들여다보러 가지도 않더라고요. 뒤에 소파에 앉아있던 전 조용히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괜히 장모를 번거롭게 하고 싶지 않아 제가 직접 확인을 하려고요. 그리고 주방에 간 제 눈에 들어온 광경은 황당하기 짝이 없더군요. 저는 다시 거실로 돌아와 장모에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주방에 가스불 다 꺼져 있는데요. 냄비엔 닭은커녕 식어가는 국물밖에 없고요. 텅 빈 냄비 안을 봤을 때 이미 직감했어요. 제가 또다시 장모에게 당했다는 걸 말입니다. 장모는 애초에 저에게 백숙 쪼가리 하나 내어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백숙을 다 먹은 장모는 손가락을 쪽쪽 빨며 박장대소를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알았나? 내가 미쳤어? 의사의 비행기 기장인 우리 귀한 사이들한테 고작 중소기업 계약직인 자네랑 같은 음식을 대접해주게? 내가 우리 사이들 먹이려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이걸 다 준비했는데 고작 자네 따위가 같은 음식을 먹으려고 들어? 내 국물도 아까우니 이따가 물에 밥이나 말아줄 테니까 그것도 감지덕지한 줄 알고 먹고 가게. 엄마! 뭘 자꾸 불렀어? 자네 이제 영영 변호사 못 되지? 평생 그 개털 같은 회사에 짱박혀 하는 거잖아. 그런 주제에 우리 잘난 큰 사위 둘째 사위랑 같은 사위 취급이라도 받으려면 알아서 납작 기어야 하는 거 아닌가? 여기 우리 식구들이 먹고 뱉은 닭뼈들 보이지? 이거나 가져다 치우게. 남은 그릇도 다 정리하고. 옛날 같았으면 자네같이 못난 건 우리 사이들 머슴으로 났으면 딱 알맞았을 텐데. 내가 오늘 자네 위치를 확실히 알게 해주겠네. 그래야 앞으로 나한테 마음이 상했다느니 어쩌느니 고개 빳빳이 들고 주제 넘은 소리를 못하지. 마지막으로 장모는 정 먹고 싶으면 이거나 뜯어먹으라며 닭다리뼈 하나를 제게 휙 던지더라고요. 거기서 전 인내심의 마지막 끈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곤 장모에게 눈을 까디짓고 폭탄 발언을 해버렸죠. 장모님, 오늘 저한테 정말 큰 실수하셨네요. 사람을 직업만 가지고 판단하고 심지어 모욕까지 한 건 사람으로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짓 아닌가요? 저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장모를 가르치려고 들어? 억울하면 시험 붙어서 변호사 되지 그랬나? 구질구질하게 입만 살아가지고? 에휴, 이게 다 내 죄지. 변호사 될 줄 알고 저런 무지랭이를 집에 들인 내 죄야. 네, 그 무지렁이가 드디어 변호사가 됐네요. 제가 억울해서라도 이 악물고 공부했더니 정말로 되더라고요. 뭐라고? 지금 제가 뭐라는 거야? 제가 진짜 제 정체를 밝히자 처가 식구들의 눈이 땡그레졌습니다. 특히 방금 전까지 절 미친 듯이 무시하던 장모와 큰처형, 큰형님의 눈은 거의 튀어나올 기세였어요. 옆에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아내는 장모의 말을 냉큼 이어봤더군요. 내 남편 시험 붙었어. 지금 실무 수습 기간 중이고 6개월 다 받으면
정식 변호사로 취업할 거야. 어때, 엄마? 그렇게 무시하던 내 남편 변호사 됐다니까. 봤지? 우리 남편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심지어 공부에만 올인해도 떨어지는 사람이 태반이라는데 우리 남편은 일까지 하면서 그 힘든 걸 당당히 해냈다고. 뭐? 박서방, 자네 정말 시험 붙었나? 아니 그걸 왜 장모인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안 그래도 우리 남편 정식 취업하면 내가 말하려고 했었어. 아니 작은 제부, 그래도 아까 우리가 붙었냐고 물어봤을 때 말했으면 됐었잖아. 제가 왜요? 저더러 수준 낮은 인간이라고 무시해대던 큰처형, 큰형님한테 잘난 척해야 되니까요? 아니요. 전 그런 질 낮은 일이나 해대려고 변호사 된 게 아니라서요. 솔직히 수준 낮은 그런 대화에 어울리고 싶지도 않았고요. 장모님, 제가 변호사가 되면 귀한 사이고 계약직 직원이면 못난 사이인가요? 아니, 제가 아무리 못난 짓을 했어도 사람을 일부러 음식물 쓰레기 옆에서 재우고 선물 사주는 척하면서 조롱하고 심지어 개한테 주듯 닭뼈 던져주는 몰상식한 짓은 하셨으면 안 되죠. 적어도 절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했다면요. 그래도 우리 아내한테 미안해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오늘 여기 온 겁니다. 근데 큰처형이나 큰형님, 그리고 장모님 말처럼 수준이 달라서 여기 못 있겠네요. 사람은 수준이 맞는 사람들이랑 어울려야죠. 저 앞으로 절대로 이 집에 발걸음 안 할 겁니다. 2번 다시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박서방, 아이고, 우선 진정 좀 하게, 어? 어른이 이렇게까지 말하면 잠깐 듣는 척이라도 해야지. 박서방, 내가 우리 막내 생각에 감정이 좀 지나쳤네. 괜히 자네가 우리 딸 데리고 가서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자네한테 화가 났었어. 도가 지나친 건 미안하네. 어? 그래도 합격했다고 말 안 한 자네 잘못도 있지 않은가? 내가 알았으면 이렇게는 안 했겠지. 우리 서로 잘못했으니까 퉁치고 앞으로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잘 지내보세.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냉장고에 있는 닭도 금방 다시 삶아다 줌세. 닭이 있었는데도 저한테 그런 짓을 하신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히네요. 그리고 제 잘못이라뇨? 만약에 제가 올해 정말로 낙방했다면 장모님은 저한테 사과하실 생각도 없었을 텐데 오히려 장모님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쐐기를 박을 모습을 봤으니 전 제가 잘한 일 같은데요. 제가 미리 시험 붙었다고 말하고 여기로 왔으면 장모님이 저한테 잘해주셨을 테니 어영부영 화해하고 말았겠죠. 저는 세상에서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른 인간들이 제일 싫습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뒤통수를 치거든요. 그런 인간들을 응징하고 싶어서 변호사가 되고 싶었는데 제가 그런 사람을 제 장모로 만났었네요. 그런 사람을 제 가족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으니 저는 더 이상 장모님 사이 안 할 겁니다. 그리고 큰형님, 사자 직업 수준 운운하시는데 비록 전 이제야 붙었지만 제 주위에 변호사 된 지인들이 좀 있거든요. 모임 때문에 알게 된 다른 전문직 사람도 몇 있고요. 근데 큰형님은 제가 아는 사자들 중에 제일 수준 떨어지는 화술을 지닌 사람이에요. 말의 품격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큰처형은 뭐 말하기 입만 아프니까 그냥 말을 아낄게요. 그냥 입만 열면 없던 수준도 떨어진다고만 알아두세요. 기가 막혀서. 뭐? 제부, 지금 말 다 했어? 내 남편 자기 병원 가진 의사야. 이제 막 변호사 시험 통과한 나부랭이가 건방지게 어디서 입을 함부로 놀려? 큰처형이 자랑할 건 항상 남편 직업밖에 없죠. 남편 명성에만 빌붙지 말고 스스로 자랑스러운 사람이 좀 돼보세요. 안 그러면 언젠가 뼈저리게 후회할 겁니다. 여보, 가자. 아이고, 박서방, 이대로 가면 어쩌나? 내가 전화함세. 혜이야, 엄마가 전화할 테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꼭이야.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처가를 나와버렸습니다. 장모는 그제야 변호사 사이가 아까운지 귀에 대고 가증스러운 목소리로 저렇게 말하더라고요. 다음날 작은 처형과 작은 형님은 저와 아내를 따로 불러 소고기를 사주셨죠. 미안해요, 제부. 축하가 먼저인데 역시 사과부터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작은 처형이 왜 미안해하세요?
두 분 항상 제게 잘해주셨는데요. 어제도 저 많이 감싸주셨잖아요. 그래도 사람 마음이 그게 아니지. 우리가 더 나서서 장모님을 말렸어야 했어. 나도 이 사람도 자네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 내가 괜히 자네를 불러서 자네한테 몹쓸 짓만 당하게 했네. 아니에요, 형님. 오히려 이번 기회에 약간의 죄책감까지 완벽하게 털어버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 전혀 형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 아무튼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내는 축하턱이야. 자랑스러운 우리 아우, 밀양박 씨의 자랑, 변호사 된 걸 축하하네. 축하해요, 제부. 이젠 고생 끝났으니까 낙이 올 거예요. 오만정이 다 떨어진 전, 그 뒤 장모에게 걸려오는 전화를 전부 다 무시했습니다. 적어도 아내조차 자기 엄마한테 학을 뗐는지 전화를 받긴커녕 문자에 답장도 않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모는 저와 아내에게 줄기차게 문자를 남겨댔어요. 내용은 주로 미안하다는 말이었는데 그로부터 약 8개월 뒤 장모가 저희 집 앞에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당시 임신 5개월이었던 아내와 전 외식을 하고 들어오는 길에 깜짝 놀라고 말았죠. 장모는 엉엉 울며 제게 이러더라고요. 박서방, 그래도 내가 장모인데 어떻게 이렇게 매정할 수가 있나? 헤이, 너도 그래. 임신까지 했으면 그래도 엄마한테 알려야지. 이런 소식을 둘째를 통해서 듣게 해? 말했잖아. 난 엄마 안 볼 거라고.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우리 결혼한 뒤에 코딱지만한 집 들어가기도 싫다면서 여기 온 적 한 번도 없잖아. 하도 구석진 데 있어서 찾는데 좀 없긴 했다. 아무튼 박서방, 자네네 연락처 차단했나? 내 문자 못 봤어? 아, 얼마 전에 차단하긴 했는데 어차피 다 똑같은 문자 아닌가요? 전 장모님 사과 받을 생각 전혀 없는데요. 박서방, 제발 우리 큰딸 좀 도와주게. 자네 얼마 전에 꽤 큰 로펌으로 취업했다며? 우리 딸 지금 제목도 제대로 못 챙겨받고 이혼당하게 생겼어.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소식이었으니까요. 아내 또한 눈이 휘둥그레졌는데 그 뒤 장모 입에서 나온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큰사위 그놈이 바람이 난 걸 우리 큰애가 병원에 찾아갔다가 병원 앞에서 본 모양이야. 근데 그 애가 바보같이 증거도 못 모으고 거기서 그 둘 머리채를 잡아 뜯은 걸세. 근데 그 영악한 놈이 들킨 마당에 증거를 남겨뒀겠는가? 우리 딸이 증거 수집하려고 했을 땐 이미 증거란 증거는 다 지워버렸었대. 그리고 그 망할 놈이 오히려 우리 딸한테 이혼 소송을 걸어버렸어. 그 상간형 그냥 친구라면서 길거리에서 자기들한테 손찌검한 우리 딸을 의부증으로 몰아버린 거야. 게다가 평소에 돈 한 푼 안 벌어오고 사치했다느니 처가에서 주기적으로 돈을 요구했다느니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혼인유지를 더 이상 못하겠다고 소송을 걸었어. 심지어 우리 애를 폭행으로 고소까지 하겠다고 겁박했네. 박서방, 변호사한테 무료 상담을 받아봐도 우리 딸애한테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하네. 증거가 없으니까 제발 가족으로서 자네가 좀 도와주게. 우리 딸은 피해자 아닌가? 싫습니다. 박서방, 제발 이렇게 부탁하네. 그동안 내가 자네한테 잘못한 것들 내가 정말 미안하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 그러니 제발 나랑 우리 딸을 외면하지 말아주게. 우리 큰딸 그렇게 쫓겨나면 우리들이 손가락만 쭉쭉 빨아먹고 사나? 싫다고요. 장모님만큼은 아니어도 큰처형도 그동안 절 얼마나 무시했는지 장모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큰처형은 그나마 염치라도 있어서 저한테 안 찾아온 거 아닌가요? 전 절 가족은커녕 사람 취급도 안 해준 장모님 부탁은 껌 한 통 사오라는 심부름조차 들어드리기 싫습니다. 그리고 큰처형이 그동안 돈도 안 벌면서 명품만 사입고 사치한 건 사실이잖아요. 어렸던 조카도 방치하고 놀러만 다닌 것 같은데 잘하면 애도 빼앗기겠네요. 부양 능력이 없으니까요. 장모님, 제가 큰처형을 도와주지 않는 건 큰처형뿐만 아니라 장모님이 저한테 하신 행동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에게 사위로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아내와 장모를 내버려 두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약 5분 후쯤에 집에 들어온 아내는 담담한 말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엄마한테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말하고 왔어. 나 때문에 괜히 당신까지 부모 자식 연 끊지 않아도 괜찮아. 장모님이 나한테 잘못한 거지 당신한테 잘못한 건 아니잖아. 싫어. 나한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당신하고 뱃속의 아기야. 그저 직업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신을 그렇게 모욕한 우리 엄마, 난 용서 못해. 예전에 몫으로 일하던 우리 아빠를 천한 직업이라고 구박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우리 엄마가 이제 와서 당신한테 왜 사과하겠어? 앞으로 덕볼 일 많을 게 뻔하니까 저러는 거지. 이제 우리 큰언니 이혼하면 당신이랑 작은 형부한테 더 달라붙을걸? 자기한테 돈 쏟아붓던 큰 사이가 없으니까. 난 그 꼴 보기 싫어. 우리가 넉넉해진다고 당신을 그렇게 무시했던 엄마한테 더 뭔가 해주고 싶지도 않고. 난 이대로 당신하고 우리 아기랑만 행복하게 살래. 그 뒤 큰 처형은 결국 조카까지 빼앗긴 채 이혼당했습니다. 약간의 재산 분할을 받긴 했지만 육아 참여도도 낮았고 재산에 대한 기여분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한 수준이라 거의 맨몸으로 쫓겨난 거죠. 또한 처형이 이혼하고부터 1년쯤 뒤에 작은 형님이 중동의 항공사에 스카웃되어 중동으로 이사를 가면서 사위 사랑이 지극하던 장모에게 남은 건 저밖에 없게 되었어요. 삶이라는 게 참 알다가도 모를 일 아닙니까? 남은 사람은 돈 한 푼 없이 자신의 집에 빌붙어 있는 큰 처형뿐이었던 장모는 그때부터 미친 듯이 저희 집을 찾아오더라고요. 그런 장모 때문에 퇴근길에 놀랐던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들을 낳은 후 일을 그만뒀던 아내는 집에서 아들을 보며 장모 때문에 원형 탈모까지 걸렸었어요. 박서방, 끝까지 정말 이럴 셈인가? 나 요즘 돈이 없어서 친구들 모임에도 잘 못 나가. 쓰던 버릇이 있어서 용돈도 턱없이 부족하고. 배은망덕한 내 큰딸녀는 아르바이트 다니면서 번 돈 자기 혼자만 홀랑홀랑 쓰고 다니네. 박서방, 내가 정말 미안했네. 우리 부디 과거 일은 모두 잊고 잘 좀 지내보세. 우린 그래도 가족이지 않은가. 혜이야, 이 엄마 요즘 너무 외롭다. 그나마 나 챙겨주던 둘째랑 둘째 사이도 떠나버리고 나니까 날 위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엄마 요새 주름 피는 주사도 못 맞아서 얼굴이 막 흘러내린다. 내가 창피해서 주위에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제발 이 엄마 좀 보살펴다오. 응? 장모가 하는 얘기는 전부 미용이나 용돈, 자기 체면 같은 것들 뿐이라 저와 아내는 더더욱 학을 뗐어요. 경찰을 불러도 계속 찾아오자 우린 결국 계획했던 이사를 앞당겼습니다. 살다 장모 때문에 쫓기듯 이사를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죠. 하지만 전화위복이라고 급하게 구한 아파트가 전에 알아봤던 아파트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위치도 좋아 지금 우린 약간의 대출을 낀 자가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그렇게 작은 처형네가 중동으로 간 날 이후 벌써 2해나 바뀌었네요. 저와 아내는 여전히 장모와 큰 처형과 연락을 하지 않은 채 저희 부모님만 찾아뵈며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저희 부모님께 장모와의 일을 말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어 했는데 저는 그런 아내를 말렸어요. 괜히 우리 부모님 속상하실 일 만들고 싶지 않아. 당신에 대한 안 좋은 말을 전달하고 싶지도 않고 당신 살면서 나한테 충분히 너무 잘해주고 있으니까 제발 장모님 일로 더 이상 죄책감 갖지 마. 얼마 전 우린 초대를 받아 중동의 작은 처형집으로 놀러 가기도 했어요. 작은 처형은 장모와 큰 처형은 한 번도 초대한 적이 없다고 말하더군요. 내가 여기서까지 엄마한테 돈 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는 전화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알아? 다달이 용돈을 70이나 보내고 있는데 모자라대. 뭐 고급 샵도 다녀야 하고 백화점 쇼핑도 해야 한다면서 말이야. 거기다가 두 손 두 발 멀쩡한 큰언니까지 나도 아니 우리 남편한테 전화해서 돈을 보내달라더라고.
엄마가 잔소리가 너무 심하다고 나가 살아야겠대. 그래서 내가 전화 뺏어들고 철 좀 들라고 소리 지르고 끊어버렸어. 아휴, 내가 우리 남편 얼굴 보기 창피해서 혼났다니까. 어차피 우린 불임이라 애도 못 가지니까 뭐 장모님께 조금 더 해드리면 어떠냐는 마음으로 여태 잘해드렸던 건데 몇 번 요구하는 대로 드려보니까 요구하는 금액이 점점 늘어나더라고. 남의 돈이 쉬워 보이니 만족을 못 느꼈던 거야. 그건 두 사람에게도 안 좋은 일 같아서 딱 70만 보내드리고 더는 안 드리고 있어. 옆에 살면 엄청나게 들들 볶였을 텐데 여기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양반은 못 되는지 그때 장모에게서 작은 처형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처형은 손으로 우리에게 쉿하며 전화를 받았는데 그때 눈치 없는 우리 아들이 아주 큰 소리로 이렇게 소리치는 겁니다. 이모, 지역이 깎아. 다급히 아들의 입을 막아봤지만 이미 때는 늦은 뒤였어요. 우리가 와 있다는 걸 눈치챘는지 장모는 우리에게까지 다 들리도록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라고요. 이야, 거기 막내네 가 있지? 이 우라질 것들. 내가 그렇게 거기 놀러 가고 싶다고 노래 불렀을 땐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안 된다더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걔네는 지도새도 모르게 이사 간 뒤론 내 전화까지 아예 차단해버리고 콧배기도 안 보이더니만 쪼르르 거기에 달려갔대? 이 천벌받을 것들아. 너희가 엄마인 나 저버리고 잘 살아봤자 얼마나 잘 살 것 같냐? 부모 저버린 천벌이 그렇게 무서운 거야. 당장 키워준 값들 내놓으라고. 어떻게 자기 딸에까지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충격을 받은 작은 처형은 여전히 소리를 지르고 있는 장모의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군요.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그나마 유일하게 장모를 챙겼던 작은 처형 내외마저 장모와의 인연을 끊어버렸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돈밖에 모르던 장모와 큰 처형은 모두에게 버림을 받고 가장 가진 것 없던 서로만 곁에 남게 된 거죠. 전 앞으로도 장모를 볼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라도 아내가 장모를 그리워하는 모습이 보이면 흔쾌히 장모에게 보내줄 생각이에요. 전에도 말했다시피 부모 자식 간의 연을 타인인 제가 마음대로 끊어버릴 순 없는 노릇이니까요. 저는 지금 그토록 꿈꾸던 변호사 생활을 아주 열심히 해내고 있어요. 단 한 사람, 제가 평생 자문과 사건 의뢰 등 모든 변호사 업무를 무료로 해주기로 약속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저를 계약직으로 채용해 주었던 선배랍니다. 사실 그때 선배가 저를 먼저 불러 일자리를 주었거든요. 다른 데 가서 회사 일에 목매느라 시험 공부 망치지 말고 그냥 자기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계약직으로 들어오라고요. 시험 3개월 전부턴 월급을 그대로 주면서 회사에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공부에만 집중하게 해준 또 다른 은인이었어요. 게다가 제가 부담 가질까봐 저 같은 인재를 계약직으로 들 수 있어서 영광이라는 농담까지 던져줬는데 그때 그 선배에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때문에 전 일적으로든 사적으로든 평생 그 선배에게 은혜를 갚아나가고 싶어요. 또한 전 앞으로도 변호사로서 약자들을 위해 또한 가장으로서 아내와 아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직업과 가족 모두 안정된 지금에 이르기까지 험난한 시절을 거친 만큼 더더욱 소중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제 사연을 통해 사람의 가치를 부디 세속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말자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당장은 이득처럼 느껴질 수 있겠죠. 하지만 형태가 있는 건 언젠가 바스러지고 그 가치를 다하기 마련입니다. 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은 시간이 갈수록 사람에게 스며들잖아요. 오래도록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고 행복을 줄 진정한 가치가 있는 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세속적인 것에 눈이 멀어 사람의 마음을 잃는다면 결국 곁에 남는 건 텅 빈 허울뿐이라는 걸 부디 제 사연을 듣고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올해는 바라시는 것 모두 이룰 수 있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전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